환율 1,500원, 이미 사이렌은 울렸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는 한국 경제의 사망 신호가 울렸습니다. 지금부터 드릴 이야기는 해외여행 갈 때 환전 비용이 조금 오르느냐,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는다는 것은 한국 경제의 겉모습이 아니라 속살이 찢어지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이 숫자는 생활비 뉴스가 아닙니다. 경고음입니다. 시장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숨김없이 드러내는 사이렌입니다. 돈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위험하다고 느끼는 순간 아무 말 없이 떠납니다. 이제 문제의 진짜 얼굴을 봐야 합니다. 외국인이 떠난 이유, 금리가 버티지 못하고 오르는 이유, 한국은행이 돈을 쏟아부어도 시장이 전혀 안심하지 않는 이유. 그 모든 실타래의 중심에는 부동산 PF가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부실 PF, 그리고 사람들은 이것을 좀비 PF라고 부릅니다. 죽었어야 했지만 죽지 못한 존재들입니다. 부동산 PF는 원래부터 위험한 구조입니다. 아직 벌지도 않은 미래의 분양 수익을 담보로 지금 당장의 공사비를 끌어다 쓰는 방식입니다. 집이 잘 팔릴 때는 아무 문제도 없어 보입니다. 돈은 돌고 이자는 갚아지고 건설사는 계속 커집니다. 하지만 금리가 오르고 수요가 식는 순간 이 구조는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분양이 막히면 현금 흐름이 끊기고 현금이 끊기면 모든 약속은 의미를 잃습니다. 2022년 바로 그 시점이었습니다. 금리는 오르기 시작했고 부동산 시장은 분명히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정상적인 선택은 이때 아프더라도 수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될 사업과 안 될 사업을 가르고 감당할 수 없는 PF는 손실을 확정하고 정리하는 것. 수술은 아픕니다. 하지만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은 미뤄졌습니다. 왜냐하면 당장의 충격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건설사 부도, 금융기관 손실, 지역 경제 붕괴. 이 세 단어는 누구도 입에 올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택된 것이 반창고 처방이었습니다. 근본 치료 대신 시간 벌기, 구조 조정 대신 유동성 공급, 정리 대신 연명, 문제를 없애는 대신 덮어버리는 방식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좀비 PF입니다. 이들은 스스로 돈을 벌지 못합니다. 분양도 안 되고 이자도 못 갚습니다. 그런데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밖에서 산소가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그 산소는 어디에서 올까요? 한국은행이 풀어낸 돈입니다. 은행을 거쳐, 증권사를 거쳐 각종 유동성 장치를 통해 부실 PF 현장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이 돈은 미래를 만들지 않습니다. 생산성을 키우지 않습니다. 성장을 낳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의 목적만 가집니다. 지금 당장 쓰러지지 않게 붙잡아 두는 것. 산소 호흡기를 떼면 즉시 사망할 존재들을 억지로 살려두는 것. 문제는 이 과정에서 엄청난 자원이 소모된다는 점입니다. 좀비 PF는 블랙홀과 같습니다. 돈을 넣어도 돌아오는 것은 없습니다. 수익도 없고 성장도 없습니다. 그저 시간만 흐릅니다. 이자는 쌓이고 부채는 불어나고 상황은 더 나빠집니다. 부동산 가격이 조금만 더 떨어져도, 금리가 조금만 더 올라가도 이 현장들은 완전히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빠져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 연명시키는 걸까요? 답은 두려움입니다. 지금 정리하면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부실이 폭로되고 손실이 확정되고 책임이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선택은 항상 같습니다. 오늘만 넘기자. 이번 분기만 버티자. 다음으로 미루자. 그 사이 좀비는 늘어나고 산소 호흡기는 더 많이 필요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은행이 돈을 풀어도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이유입니다. 통화 정책은 본래 혈액순환을 돕는 역할입니다. 하지만 혈관이 막힌 곳을 모른 채 피만 더 넣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정상 조직은 여전히 굶주리고 막힌 곳에는 압력만 쌓입니다. 지금 한국 경제가 바로 그 상태입니다. 시장은 이 사실을 보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은 더 냉정합니다. 그들은 묻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돈이 필요한가? 왜 이렇게 오래 버티고 있는가? 왜 정리되지 않는가? 그리고 그 질문이 끝에는 하나의 결론이 있습니다. 한국 경제 안에 정리되지 않은 부실이 너무 크다. 그 판단이 서는 순간 돈은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제 공포는 가능성이 아닙니다. 구조적인 위험입니다. 좀비 PF가 늘어날수록 한국은행의 선택지는 줄어듭니다. 돈을 계속 풀면 통화 가치와 신뢰가 무너지고 돈을 멈추면 연명하던 부실이 한꺼번에 쓰러집니다. 어느 쪽이든 고통은 피할 수 없습니다. 차이는 하나입니다. 지금 결단하면 아프게 살 수 있고 미루면 더 아프게 쓰러집니다. 이제 피할 수 없는 질문이 남았습니다. 이 길의 끝은 어디인가? 계속 산소 호흡기를 붙잡고 버티면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리고 반대로 지금 칼을 들면 어떤 미래가 열릴 것인가? 그 답이 다음 이야기입니다. 환율이 1,500원에 도달했다는 것은 이미 상당한 자본이 한국을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이 선은 단순한 심리적 저항선이 아닙니다. 신뢰가 갈라지는 균열선입니다. 한번 금이 가기 시작한 신뢰는 소리 없이 그러나 빠르게 퍼져나갑니다. 환율이 오르면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수출에는 좋은 거 아니냐? 외화 벌면 되는 거 아니냐? 그건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의 한국 경제는 수출만으로 버티는 구조가 아닙니다. 에너지를 수입해야 하고 원자재를 사와야 하고 달러로 된 부채를 안고 있습니다. 환율 상승은 곧 수입 물가 폭등이고 기업 원가 상승이며 가계 부담의 증가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부담은 결국 부동산과 금융시장으로 되돌아옵니다. 아파트 가격은 겉으로는 그대로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파트를 떠받치던 구매력은 조용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공기는 더 서늘해집니다. 한국은행이 공식적으로 뱅크런 대비 긴급여신 제도를 언급했습니다. 이 한 문장이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뱅크런이라는 단어는 평상시에는 절대 입에 올리지 않는 말입니다. 은행이 무너질 수 있다는 가정, 사람들이 예금을 한꺼번에 빼갈 수 있다는 전제, 금융 시스템의 붕괴를 상정할 때나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단어를 대한민국 최고통화 당국이 공식적으로 꺼냈습니다. 이 자체가 이미 정상 상태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정부와 언론은 말합니다. 걱정할 필요 없다. 선제적 대비일 뿐이다. 관리는 가능하다. 역사를 보면 위기는 항상 이런 말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사람들을 안심시키는 목소리가 커질수록 시장은 이미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시중의 모든 자금 흐름을 가장 먼저 보는 곳입니다. 은행들 사이에서 돈이 도는지, 어디에서 막히고 있는지, 어느 곳이 숨을 헐떡이고 있는지 누구보다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굳이 뱅크런이라는 단어를 꺼냈다는 것은 어딘가에서 이미 혈관이 막히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아무 문제 없는 도시라면 비상 대피 훈련을 강화하고 소방차를 미리 배치하고 경보 시스템을 점검하겠다고 대대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을까요? 연기가 보이지 않는데도 마스크를 쓰라고 경고할까요? 한국은행의 이번 발언은 바로 그 연기입니다. 불은 아직 보이지 않지만 냄새는 이미 났다는 신호입니다. 이제 한국은행이 실제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그들이 최근 미친 듯이 매입하고 있는 것, 바로 RP, 환매조건부 채권입니다. 이름은 어렵지만 본질은 단순합니다. 빚으로 빚을 막는 행위, 국가 차원의 돌려막기입니다. 처음에는 일시적인 유동성 공급입니다. 다음에는 연장, 그 다음에는 규모 확대. 이 과정이 반복되면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부채는 단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그저 굴러갈 뿐입니다. 돌려막기의 본질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을 살수록 문제는 더 커집니다. 숫자는 더 무섭습니다. RP 잔액은 분기마다 눈에 띄게 불어났습니다. 1분기보다 2분기, 2분기보다 3분기, 그리고 4분기에는 급증이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이건 일시적인 충격이 아닙니다. 구조적인 중환 상태입니다. 여기에 통화 승수까지 더해집니다. 한국은행이 푼 돈은 은행과 신용 시스템을 거치며 수배, 수십 배로 증폭됩니다. 이 정도라면 정상적인 경제에서는
이미 금리가 내려가고 주식시장은 살아나고 환율은 안정돼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금리는 버티고 주식은 비틀거리고 환율은 불안하게 출렁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시장이 한국은행을 믿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돈이 문제를 해결할 거라고 믿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시장은 묻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돈을 풀어야 하지? 무슨 문제가 숨어 있길래?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없는 한 아무리 많은 돈을 쏟아부어도 공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확신만 강해집니다. 무언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확신. 그리고 그 확신은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이제 돈은 조용히 한국을 떠날 준비를 시작합니다. 이제 시선은 국내가 아니라 바깥으로 옮겨집니다. 시장은 언제나 가장 먼저 움직이는 존재를 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입니다. 그들은 뉴스 앵커의 말투를 믿지 않습니다. 정치인의 안심 발언을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오직 숫자와 흐름만 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숫자들이 한 방향을 가리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채권 매도, 조용하지만 확실한 이탈입니다. 외국인들이 채권을 판다는 것은 단순한 차익 실현이 아닙니다. 채권은 가장 보수적인 자산입니다. 큰 수익을 노리는 자산이 아니라 원금과 이자를 확실히 받기 위해 선택하는 자산입니다. 그런 채권을 외국인들이 내다 판다는 것은 이 말과 같습니다. 이 이자 수준으로는 이 위험을 감당할 수 없다. 지금의 한국은 안전한 차입자가 아니다. 이 판단이 내려지는 순간 문제는 시작됩니다. 외국인 자금은 말없이 움직입니다. 채권을 팔고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서 떠납니다. 이 과정에서 환율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환율이 오르면 사람들은 다시 말합니다. 수출에는 좋은 거 아니냐고. 하지만 시장은 전혀 다르게 해석합니다. 환율 상승은 호재가 아니라 위험의 가격표입니다. 한국에 돈을 맡기려면 이제는 더 많은 보상이 필요하다는 시장 전체의 요구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개념이 리스크 프리미엄, 위험 수당입니다. 개념은 어렵지 않습니다. 안전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적게 받아도 됩니다. 하지만 불안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반드시 추가 보상을 요구합니다. 국가도 똑같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전보다 조금이라도 위험해 보이는 순간 투자자들은 말합니다. 같은 조건으로는 더 이상 돈을 빌려줄 수 없다. 그래서 요구합니다. 더 높은 이자를. 이렇게 해서 금리는 오릅니다. 이 금리 상승은 중앙은행의 의지와 상관없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아무리 금리를 내리고 싶어도 시장이 한국을 위험하게 본다면 채권 금리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움직입니다. 이게 바로 금리가 정책이 아니라 신뢰의 가격이라는 뜻입니다. 외국인들이 떠난 자리에는 공백이 생깁니다.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부와 은행은 선택을 강요받습니다. 돈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이자를 더 줄 것인가? 대부분은 후자를 선택합니다. 이자를 더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 순간부터 금리는 위로 열립니다. 이 흐름은 연쇄적으로 번집니다. 국채 금리가 오르면 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이 오르고 은행이 비싸게 돈을 빌리면 기업과 가게도 비싸게 빌릴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은 투자를 줄이고 가게는 소비를 줄입니다. 경제는 조용히 식어갑니다. 여기에 환율이라는 또 하나의 불씨가 겹쳐집니다. 외국인이 떠날수록 원화는 약해지고 수입 물가는 오릅니다. 기름값이 오르고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생활비 부담은 더 커집니다. 이때 중앙은행은 금리를 쉽게 내릴 수 없습니다. 물가를 잡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금융시장은 두 방향에서 동시에 조여옵니다. 한쪽에서는 외국인 이탈로 금리가 오르고 다른 한쪽에서는 물가 압력으로 금리 인하가 막힙니다. 출구는 점점 사라집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이렇게 금리가 높은가? 왜 이렇게 숨이 막히는가? 하지만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외국인 자본이 한국을 위험하게 보기 시작한 순간 게임의 규칙은 바뀌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돈을 빌리기 위해 설명해야 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괜찮다고 말해야 하고 더 많은 이자를 주겠다고 설득해야 합니다. 이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채권 시장은
공포를 숫자로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숫자는 점점 더 크게 외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전보다 위험하다. 이제 질문은 하나입니다. 도대체 이 위험은 어디에서 시작됐는가? 왜 이렇게 많은 돈을 써도 불안은 사라지지 않는가? 그 답은 금리도 아니고 환율도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곳, 죽어야 할 것이 죽지 않고 버티고 있는 곳에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존재의 정체를 정면으로 드러냅니다. 이제 이야기는 현재를 떠나 조금 앞의 시간으로 향합니다. 아직 오지 않았지만 이미 방향이 정해지고 있는 해 2026년입니다. 이 시점에서 한국 경제 앞에는 두 개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둘 다 아픕니다. 하지만 끝은 완전히 다릅니다. 첫 번째 길은 지금과 같은 선택을 계속하는 길입니다. 문제가 보이는데도 터질까봐 무서워서 계속 돈으로 틀어막는 길. 부실 PF가 흔들리면 유동성을 넣고 은행이 불안해지면 보증을 늘리고 시장이 요동치면 더 많은 돈을 푸는 방식입니다. 겉으로 보면 위기는 관리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금리는 잠시 멈춘 것 같고 부동산 가격은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역시 나라가 알아서 막아주는구나. 하지만 이 안도감이 가장 위험한 신호입니다. 2026년 상반기까지는 이 착시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공공자금, 정책금융, 모든 카드가 하나씩 테이블 위에 올라옵니다. 시장은 겉으로는 조용해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조용함은 안정이 아닙니다. 폭풍 전의 정적입니다. 그 사이 눈에 띄지 않게 외국인 자본은 짐을 싸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숫자를 봅니다. 부채는 줄지 않고 부실은 정리되지 않고 중앙은행은 돈을 멈추지 못합니다. 이 판단이 내려지는 순간 이탈은 가속됩니다. 2026년 하반기 균열은 겉으로 드러납니다. 환율이 1,500원을 넘고 1,600원을 향해 움직입니다. 수입 물가는 폭등하고 생활비는 체감적으로 무너집니다. 라면값, 기름값, 전기요금 모든 것이 동시에 올라갑니다. 사람들은 그제서야 묻습니다. 왜 이렇게 버거운가? 그리고 바로 그때 그동안 억지로 눌러두었던 부실 PF들이 하나둘씩 터지기 시작합니다. 연명하던 건설사들이 쓰러지고 그 충격은 은행으로 번집니다. 이 시점에서는 집값이 문제가 아닙니다. 은행에 맡긴 돈이 정말 안전한지가 문제가 됩니다. 자산 가치는 순식간에 30% 이상 증발합니다. 이것이 지금의 길을 그대로 계속 갔을 때 마주할 수 있는 미래입니다. 두 번째 길은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결단하는 길입니다. 아프다는 걸 알면서도 칼을 드는 선택입니다. 부실 PF를 정리하고 가망 없는 사업장은 도산시키고 손실을 공개적으로 확정하는 길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충격이 큽니다. 부동산 가격은 10에서 15% 정도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사 직원들은 일자리를 잃고 지역 경제는 일시적으로 위축됩니다. 뉴스는 연일 부정적인 이야기로 가득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길에는 끝이 있습니다. 시장은 잔인하지만 정직합니다. 정리할 것을 정리하면 그 다음에는 다시 신뢰를 쌓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말합니다. 이번에는 진짜로 칼을 들었네. 이제 위험의 바닥이 보이네. 그 순간부터 자본은 다시 들어올 명분을 갖습니다. 환율은 1,400원대로 안정되고 금리는 서서히 숨을 고르기 시작합니다. 2027년에 접어들면 정상적인 기업들이 투자를 재개하고 일자리가 다시 만들어집니다. 이 두 시나리오의 차이는 숫자가 아닙니다. 태도의 차이입니다. 지금의 고통을 피하려다 미래의 더 큰 고통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아프더라도 회복의 가능성을 남길 것인가? 이 선택은 정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개인도 같은 갈림길 앞에 서 있습니다. 위험 신호를 무시하고 아무 대비도 하지 않을 것인가? 아니면 현실을 직시하고 움직일 것인가? 시나리오는 국가 차원에서 펼쳐지지만 그 결과는 각자의 통장과 자산에서 확인됩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가 남았습니다. 이 폭풍이 오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하고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 뉴스를 믿어야 할지, 숫자를 믿어야 할지, 이제 남은 이야기는 단 하나입니다. 이 폭풍 속에서 누가 살아남는가입니다. 위기는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항상 신호를 먼저 보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신호를 보지 않으려 한다는 점입니다. 뉴스는 말합니다. 괜찮다. 관리 가능하다. 사람들도 말합니다. 설마 나라가 망하겠어. 하지만 경제는 단 한 번도 설마를 배려한 적이 없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딱 하나입니다. 남들보다 조금 먼저 움직였다는 것. 지금부터 말씀드릴 5가지 신호는 어렵지 않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면 누구나 매일 확인할 수 있는 숫자들입니다. 첫 번째 신호는 10년물 국채 금리입니다. 이 숫자는 대한민국 경제의 체온계입니다. 3.4%는 주의, 3.5%는 경고, 3.7%를 넘으면 비상입니다. 이 선을 넘는 순간 시장은 한국을 위험하게 보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신호는 원달러 환율입니다. 절대 가볍게 보면 안 될 선, 1,500원입니다. 이 선이 무너지면 물가는 체감적으로 폭등하고 다음 목표는 1,600원이 됩니다. 이 구간에 들어가면 기업과 가게 모두 버티기 어려워집니다. 세 번째 신호는 RP 잔액입니다. 이건 한국은행의 비명입니다. 한 달에 2조 원 증가면 주의, 3조 원이면 경고, 5조 원을 넘기면 패닉 단계입니다. 이때는 자산보다 현금이 중요해집니다. 네 번째 신호는 국민연금입니다. 국내 채권 비중이 25%에 가까워지거나 그 선을 넘는다면 국가의 문제가 개인의 노후 문제로 직결되기 시작합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뱅크런의 조짐입니다. 예금 이탈, 저축은행 연체율, 금융당국의 긴급 점검. 이 중 하나라도 보이면 망설일 시간은 없습니다. 예금은 나누고 유동성은 확보해야 합니다. 이 시기에는 이자가 아니라 원금이 전부입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말합니다. 정부가 알아서 하겠지. 하지만 살아남은 사람들은 정부를 믿은 게 아니라 신호를 믿었습니다. 결론은 단순합니다. 이제는 내 돈을 내가 지켜야 하는 시대입니다. 모든 걸 팔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아무 준비 없이 폭풍을 맞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위기는 준비된 사람에게 기회가 됩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건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선택입니다.